서기 2세기 한나라 말기에 왕권은 땅에 추락하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환관들의 횡포와 탐관 오리들의 난입으로 인해 한나라의 백성들은 배고픔에 치를 떨고 있었어요. 한나라 왕실의 지배권은 나라 곳곳에 미치지 못했고 생활고와 악랄한 관리들의 척치에 백성들은 하나둘 난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탁군 탄현에서 귀 큰 영웅 하나가 날아오를 힘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한나라 왕실의 친척벌 되는 그의 이름은 유비. 돗자리를 짜면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던 그의 소식을 듣고 친척 아저씨뻘 되는 유원기의 도움으로 노상의 제자로 스스로의 총명함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비의 스승 노상은 어지러운 한나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나자 공송창과 유비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른 스승에게 떠나던 유비는 강가에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상한 노인은 유비에게 자신을 업고 강을 여러 번 건너게 한 뒤 자신이 할 말을 저 고목이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곤 떠났죠. 노인이 말한 고목은 바로 한나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유비는 노상이 써준 추천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탁현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죽은 사람의 말과 글보다는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돗자리를 짜기 시작했어요. 낙양에서도 또 다른 영웅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는 환관의 양자로 들어가 있는 조조. 명석하고 총명한 조조는 지금 한나라의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권력의 중심이 왕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환관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운영한다는 생각에 조조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원소와 원술 종영제를 만나 담소를 나누던 조조는 이들 종영제의 생각이 어렸을 적과는 크게 달라짐을 느꼈어요. 환관의 부패와 나라의 나약함을 질책하던 그들은 한나라를 버릴 생각을 한다는 것을 조조는 느꼈죠. 후에 낙양에서 조조는 한나라의 400년의 힘을 지키고 그 힘에 순응하여 한시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다잡았어요. 우위에서도 영웅의 핏줄은 요동쳤죠. 용맹한 무장의 송가에서 태어난 송견의 용맹함은 어릴 적부터 그 빛을 발휘했어요. 송견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에서 일어난 산적대들을 말끔히 소탕하고 공을 세우기도 했죠. 천천히 송견은 우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어요.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유비는 26세의 청년이 되었어요. 장비와 친하게 지내던 유비는 어느 날 장터에서 장비와 관우의 싸움을 듣고 말리러 갔죠. 싸움을 중재하고 관우의 비범함을 알게 된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화해를 주선하고 그 뒤 세 명은 형제의 관계를 맺는 도원 결의를 하게 되었어요. 한나라는 또다시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장비 관우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유비는 옛 스승인 노상을 만나게 되었죠. 노상의 소개로 원소와 만나게 되고 이어서 조조와 송견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뒤 유비는 큰 공을 세웠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죠. 그에 분개하여 황제에게 이를 알렸으나
십상시에 의해 끌려나가고 말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유비는 현랑이라는 작은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도구에 의해 벼슬에서 내려가게 되고 유비는 장비 관우와 함께 유의가 있는 대주로 향했죠. 황건적에 난 이후에 한나라 조정에서는 큰 피바람이 몰아쳤어요. 십상시 황관들과 그의 가솔까지 모두 죽인 동탁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한나라의 황제를 폐위하고 9세 어린 진류왕을 황제로 등극시켰죠. 정권을 장악한 동탁은 점점 횡포를 더해갔어요. 동탁은 자신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정원을 죽이려 정원의 양자 여포에게 적토마를 주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후에 황제까지도 폐위시켰어요. 이러한 동탁의 횡포에 백성과 군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죠. 이에 조조는 칼을 숨기고 동탁을 대면하여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동탁을 죽이려던 칼을 되려 동탁에게 바치고 동탁 암살에 실패한 조조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각 장수 또는 태수들에게 연통을 보냈어요. 조조의 원소, 원술 두 종영제와 송경 등 각 지방의 유세한 장수들이 이에 응했죠. 대주에서 태수 유우를 도와 공을 올리던 유비도 이 소식을 듣고 장비와 간우도 함께 참가했어요. 여기에 유비의 사형 공송찬도 이에 참가하게 되었죠. 조조가 연통을 띄워 모인 장수들이 원소를 연합군의 맹주로 선정한 뒤 동탁이 있는 낙양으로 군사를 보냈어요. 노련한 용장 송견이 스스로 나서서 동탁이 있는 낙양 사수관으로 먼저 진군하겠다고 하자 원소는 그에 흔쾌히 허락했어요. 이런 연합군의 소식을 들은 동탁은 사수관의 수장으로 화응을 보냈어요. 처음 서전에서 승리한 것은 송견의 군사였죠. 그러나 송견이 공을 세우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말과 식량을 송견이 있는 사수관 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이익고 화웅은 송견의 군대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군대를 이끌고 송견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식량 부족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송견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연합군 측은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연합군 근처로 화웅은 계속 진격해 들어오고 앞서 2명 정도의 장군이 화웅의 목을 가져오지 못하자 유비의 아우 간우가 이를 자처해 화웅의 머리를 들고 왔죠. 이 일로 인해 사기가 오른 연합군 측은 낙양으로 진격했어요. 전세가 불리해져 가자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수도를 옮겼죠. 조조는 그 사이 동탁을 쫓아갔지만 실패하여 10,000명 군사가 500명으로 줄어드는 수모를 겪었어요. 조조는 탄식을 하며 한해로 향하게 되었죠. 한편 낙양을 살펴보던 손책은 없어진 것으로만 알았던 한나라의 옥새를 갖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송견은 강동으로 가서 큰 일을 도모하게 되었으나 옥새를 가진 일이 들통나서 결국 원소와 전투를 벌이는 등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결국 송견은 형주에서 죽고 말았어요.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탁은 굉장히 기뻐하며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왕윤이라는 자는 양녀 초선을 이용해 동탁과 여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포가 동탁의 목을 치는 것으로 동탁의 무대는 막을 내렸어요. 동탁의 부하 이각과 곽사의 무리들은 도망치며 용서를 빌었지만 왕윤은 이를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추격하게 되었어요. 이각과 곽사는 섬서 사람들을 이용해 장안을 공격했지만 여포에게 지게 되었죠. 그러나 가우의 계책을 통해 여포가 싸우는 틈을 타 장안성을 함락해 성공하게 되었어요. 결국 왕유는 이각과 곽사의 손에 죽게 되었죠. 이렇게 성을 빼앗긴 여포는 원소와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러 오지만 거절당하고 진류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조조는 동근 태수로 있으면서 힘을 기르고 있는 상태였죠. 조조에게 점점 더 많은 인재가 모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서주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서주자가 극진히 대접했지만 재물에 눈이 먼 장계는 조조 일가를 모두 죽이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화가 나 서주로 진격했지만 유비가 도겸을 돕고 서주를 지켜내게 되었어요. 도겸의 부탁으로 유비는 서주를 얻게 되었죠. 서주의 일이 일단락되고 조조와 여포의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결국 여포는 조조에게 패하여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죠. 유비는 여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멋진 결정이라며 유비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이각과 곽사가 정권을 틀어잡는 한나라 조정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조조가 대군들을 이끌고 이각과 곽사를 잡으러 온 것이었죠. 이각과 곽사는 조조군을 물리치려 노력을 했지만 전부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 조조가 이각과 곽사를 몰아내고 헌제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곧 조조의 야망이 황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헌제는 조조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유비는 데리고 있었던 여포에게 결국 뒤통수를 맞게 되었죠. 잠시 서주성을 장비에게 맡기고 소패성으로 떠나던 유비는 장비가 여포에게 서주성을 내어주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유비 일행은 여포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죠. 손견이 죽은 뒤로 원술의 밑으로 들어갔던 손책도 서서히 영웅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견이 물려주었던 옥새를 담보로 원술에게 군사를 빌려 강남 일대를 평정하기 시작했죠. 태사자와 주유 등 뛰어난 인재를 얻은 송책은 점점 더 세력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책은 다시 원술에게 사자를 보내 담보로 주었던 옥새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자의 말을 들은 원술은 화를 냈지만 책사의 말을 들어 일단은 여포를 깨워 유비를 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하여 유비는 원술의 책략에 넘어가 여포에게 쫓겨 조조에게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조에게 찾아간 유비를 조조는 반갑게 맞이했죠. 늘 사방에 적이 있는 조조에게 있어서 여포와 유비의 동맹은 걱정거리였어요. 유비는 조조라는 연못에 갇히게 되었다면서 탄식을 하게 되었어요. 여포가 유비의 소패를 공격하고 유비의 군사는 점점 형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했죠. 조조는 이를 보고 원군으로 하우돈을 보냈지만 적 병사의 화살에 왼쪽 눈을 내어주고 퇴각하게 되었어요. 결국 조조가 직접 나서서 여포를 공격했죠. 조조는 합의성으로 도망간 여포를 추격하여 마침내 합의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강의 물을 잠시 멈춰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방식으로
여포가 있는 합의성에 수공을 가했죠. 엄청난 양의 물이 합의성으로 밀어닥치자 여포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성 안의 식량 사정도 나빠지기 시작해 여포에게 술을 바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여포에게 반감을 가진 부하는 여포의 적토마를 훔쳐 조조에게 상납하고 합의성 안으로 조조군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렇게 여포를 사로잡은 조조는 여포를 교수형에 처했어요. 유비가 조조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공송찬의 강북이 원소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유비는 조조의 손에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조에게 군사를 얻어 원술과의 대결을 벌이러 떠났죠. 유비가 떠난 뒤에 조조는 부하의 말을 듣고 아차하여 유비를 다시 부르러 갔지만 이내 가볍게 여기고는 다시 천하를 잡는 것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조조는 다시금 원소의 세력 확장에 주목했죠. 이러한 조조의 야망에 벗어나기 위해 한나라의 황제 헌제와 그의 충복 동승은 조조를 죽일 막당한 계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유비가 떠난 후 동승은 헌제의 피로 적힌 밀서를 받게 되었죠. 조조를 죽이려던 동승은 조조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잠꼬대를 조조의 병을 살피는 의원 길평에게 조조를 죽이려는 속내를 들키게 되었어요. 그러나 길평 역시 조조의 횡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동승과 길평은 도구로 조조를 독살하려고 했죠. 결국 동승과 길평의 계획은 동승의 노비가 조조에게 그 일을 알림으로써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정내에 반역하는 무리들을 죽인 조조는 헌제의 후궁 동기비를 죽이고 헌제에게 경고를 가했죠. 공송찬의 세력을 흡수해 규모가 커진 원소와 왕실을 감싸고 있는 조조 세력의 충돌은 당연히 벌어져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조조의 세력을 과소평가한 원소는 자신의 거대해진 군사력을 믿고 남정을 결의하게 되었어요. 조조는 그런 원소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고 우선 유비를 쳐서 군사력을 증강시켰죠. 조조에게 패하여 달아나려는 유비는 원소에게 몸을 위탁했어요. 그때 조조는 유비와 헤어진 관우를 극진히 대접하며 자신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죠. 관우에게 적토마를 주어 달래고 밤마다 불러들여 담소를 나누는 등의 정성을 보였으나 관우는 무심하기만 했어요. 관우가 유비의 소식을 모른 채 결국 원소와 조조 사이에 예상되었던 천하를 건 싸움이 시작되었죠. 조조는 적의 양측에서 밀고 들어가는 양동 작전을 성공하여 원소의 대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성공시켰죠. 이렇게 백마급습 성공한 조조군은 이 사기를 타 원소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관우는 조조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용장 알량을 베어 조조에게 의리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조조는 연진에서 자신의 수송 부대를 이용하여 원소군을 원하는 곳으로 유인한 뒤 물자를 보고 대열이 흐트러진 원소군의 측면을 공격하여 쉽게 원소군을 무찔렀어요. 관우는 용장 알량에 의해 맹장 문추를 쓰러뜨려 조조에 대한 은혜를 갚았죠. 결국 조조군은 원수군에게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조조군의 승리 후에 관우는 유비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관우는 조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비를 찾아 조조의 진영을 떠나게 되었어요. 조조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관우를 죽이라 말했지만 조조는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관우를 살펴보내주는 의리를 보여주었죠.
그렇게 무사히 관우는 형수와 함께 형인 유비와의 재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조조에게 크게 패한 원소는 굴하지 않고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조조가 있는 관도로 쳐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조조군이 성벽 주위에 흙을 쌓아 올려 막루를 세우고 성 안에 화살을 쏘는 원소군의 행동에 밀리는 듯 했으나 얼마 후 투석차라는 기계를 만들어 무거운 돌로 그들의 막루를 파괴시켜 버렸죠. 조조의 그런 행동에 원소군은 그것을 병력도라 부르며 갱도를 피해 나가는 작전으로 바꾸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두 세력은 어느 한쪽도 밀려남 없이 긴 싸움을 지속하게 되었죠. 조조와 원소의 싸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양측군은 모두 하나둘씩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원소군에서는 군 상위급 장군들끼리의 내부 불화도 심화되고 있었죠. 결국 참모인 허유가 원소군의 진을 떠나고 바로 원소군의 정보를 가지고 조조에게 투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원소군의 병량이 오소에 모두 집결해 있다는 정보였죠. 이 정보를 들은 조조는 곧바로 오소에 군사를 보내 야습을 가했어요. 조조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원소군은 당황하며 퇴각했지만 결국 조조군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원소는 겨우 힘겹게 조조를 피해 황하강을 건너 북으로 피신하지만 몇 년 후 화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원소를 크게 격파한 조조의 세력은 점점 더 커졌고 조조를 대항할 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듯 했죠.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던 유비는 아직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어요. 잠시 같은 황실의 사람인 유표의 밑에서 편안하게 있기는 했지만 조조의 북벌을 듣고서는 창피함에 몸서리를 쳤죠. 그런 유비에게 기회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양양의 모임에 나갔던 유비가 군사를 모아 조조군과 작은 전투 후에 서서라는 인재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서는 자신보다 와룡이라고 불리는 제갈량이라는 자를 유비에게 청거했죠. 서서의 말을 들은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을 모셔오라고 했으나 제갈량은 거절만 할 뿐이었어요. 후에 삼고초려라고 일컫는 일이 바로 이때에 일어났죠. 유비가 직접 3번 찾아가 제갈량에게 부탁하여 제갈량을 군사로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제갈량은 그렇게 찾아온 유비에게 후에 초계 모태가 되는 형주, 익주를 중심으로 송건의 오와 손을 잡고 큰 나라인 조조의 나라 위에 대항하는 삼분지계를 이야기했죠. 조조의 북벌 정책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비는 커져가는 조조의 세력을 막기 위한 계책이라 생각하여 제갈량을 군사에 임명하고 신임하게 되었어요. 유비가 몸을 의탁하고 있는 유포가 병으로 죽고 유포의 땅인 형주를 차남인 유종이 물려받게 되었죠. 그러나 유종은 곧 조조의 군사력에 겁이 질려 항복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조조군에게 쫓기게 된 유비는 남쪽 강릉으로 도주를 했어요. 게다가 조조가 유비의 군사 서서의 모친을 인질로 붙잡고 서서에게 협박을 가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유비는 서서마저 잃게 되었죠. 성을 떠나 군비가 풍부한 강릉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 피난 행렬에 조조를 피해 도망가는 백성들과 형주에서 유비를 따라 나온 군사까지 더해져 10만 이상의 대규모 피난 집단이 되었죠. 한편 도망가는 유비를 쫓는 조조군은 조조가 특별히 명을 내려
건장한 5천 명의 기병을 선발해 재빨리 유비를 잡으러 달려갔죠. 도망가던 유비는 담양의 장판 근처에서 5천의 조조군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유비는 그것을 보고는 급히 도망갔지만 유비의 처는 도망가지 못했죠. 이를 본 조자룡은 말을 돌려 그들을 구출하러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장비는 조자룡이 유비를 배신하고 조조의 편에 붙들어 간다고 조자룡을 모함했지만 유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 기다려보자고 했죠. 결국 조자룡은 간부인을 구하고 다시 미부인과 아들 아두를 구하러 갔지만 미부인은 구하지 못하고 유비의 적자 아들 아두만을 구출하여 무사히 유비 곁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도망가는 유비의 후방을 장비가 맡게 되었죠. 장판교에 도착한 장비는 조조군을 낙엽 썰듯 그렇게 물리쳐 갔어요. 유비군은 조조군이 장판교에서 장비의 계력에 놀라 퇴각하는 사이에 장판교를 무너뜨리고 다시 강릉으로 퇴각하였어요. 장비가 막아도 계속 유비에게 밀려 들어오는 조조군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바로 관우였죠. 관우의 등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유비 일행은 선당과 합류해 동쪽의 하구로 향했어요.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고 선단으로 장강을 내려가 강동으로 향했죠. 강동에서는 송건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손책 대신 강동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조조로부터 도망간 유비는 강동의 송건과 동맹을 맺기 위해 제갈량을 보냈죠. 한편 송건의 진영에서는 나날이 세력이 강해지는 조조군에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어요. 항복하자는 의견 쪽으로 여론이 치우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강동으로 교섭을 간 제갈량의 설득에 의해 송건은 유비와 함께 동맹을 맺고 조조를 물리칠 것을 결심했어요. 잠시 강동에 들린 제갈량은 주유와 기싸움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조조를 물리치기 위한 송건과 유비의 동맹은 맺어지게 되었어요. 동맹 후에 송건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출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유비군에서도 조조를 대항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비와 송건의 동맹은 조조군의 동향을 주시했어요. 이미 조조군은 동맹군 내 배에 달하는 병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동맹 측이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주유와 제갈량은 이러한 병력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지형을 이용한 계책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세운 계책은 바로 불과 바람을 이용한 전법이었어요. 먼저 송건의 장수 황계가 조조군에게 항복한다는 서신을 보냈죠. 또한 의심 많은 조조를 속이기 위해 황계가 주유에게 태형을 내리게 하는 등 술책을 썼어요. 게다가 방통이 조조군의 진영에 가서 배와 배를 연결하여 배에 익숙하지 않은 조조군들의 몸을 안정시키라는 조언까지도 하고 왔죠. 조조군은 방통의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행했어요. 훗날 연안지계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주유와 제갈량의 계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제갈량과는 달리 주유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겨울인지라 바람은 북서풍으로 조조군의 맞은편으로 불기 때문이었죠. 주유와 제갈량이 계획한 계책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분명 화궁이 아군 쪽으로 불어 아군의 배가 탈 수 있는 위험한 계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 주유는 몸져 눕게 되었죠.
그런 주위에게 다가와 제갈량이 그날 부는 바람은 반드시 동남풍이다 라고 하면서 주위를 안심시키고는 동남풍을 기원하는 기도에 들어갔어요. 대망의 그날 제갈량의 말대로 북서풍으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동남풍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바람을 느낀 오군은 군사를 움직였죠. 거짓 항복으로 조조군에 있었던 황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배의 선단 쪽으로 가 불을 붙였어요. 방통이 제안했던 대로 배와 배를 연결해 놓았던 조조군의 배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동남풍은 이런 불길을 더욱더 크게 키웠어요. 불길에 놀라 우왕좌왕하던 조조군들은 송건과 유비 군사들에게 많은 수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훗날 적벽 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이 대전은 이 나라의 천하 통일을 더 멀어지게 했죠. 대전에서 승리한 송건은 자신의 나라인 오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어요. 또한 유비는 형주를 빼앗아 천하를 얻는 전쟁에 당당히 손을 내밀었죠. 또한 조자룡 장비 관우를 통해 땅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우가 점령한 곳에서 황충과 위연이라는 뛰어난 두 무장을 얻었죠. 제갈량의 도움으로 형주와 양양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유비는 천하 삼분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촉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적벽 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는 의를 중요시 여기는 관우의 도움으로 강릉으로 도망쳐 오나라의 기틀을 다진 송건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력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죠. 조조를 물리친 후 형주를 가진 유비와 송건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유는 유비에게서 형주를 되찾으려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형주를 찾기 위한 계책으로 주유는 거짓 혼례를 계획했는데 이마저도 태국 부인이 유비의 마음에 들어 진짜 사이로 받아들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결국 송건은 자신의 아름다운 누이 부인만을 유비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형주로 돌아온 유비는 제갈량과 노숙의 추천으로 방추까지 군사로 대동하게 되었어요. 와룡과 방추 두 날개를 얻은 셈이었죠. 적벽 대전에서 대패를 하고 송건과 유비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던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기 전 서량의 마동이 허도로 진격할까 걱정했어요. 조조는 마동을 걱정했죠. 황제의 명예에 의해 토벌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마등을 허도로 유인하여 없애버렸어요. 이에 마등의 아들 마초는 숙부 한수와 함께 서량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와 싸움을 벌였죠. 이런 마초의 행동에 처음에 조조는 당황하였으나 급히 남쪽에 있던 군사를 이동시켰어요. 장안에서 마초군에게 밀려 장안을 잃고 또 위수에서 대패하였으나 조조의 특기인 마초와 한수 사이를 반관계로 이간질시켰죠. 이간질로 군사력이 저하된 마초의 군대를 조조가 공격하니 마초는 쉽게 패하여 도망을 쳤어요. 조조 세력이 거세게 다시 자라나고 유비가 서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익주 태수 유장은 익주를 조조나 유비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죠. 유장의 사신 장송이 처음 찾아간 곳은 조조의 군영이었어요. 한중의 장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조조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조조는 사신으로 온 장송의 무례한 태도에 화를 내고 장송을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장송은 인의로 알려진 유비를 찾아가니 과연 인의의 사람인지라 감동하고 익주를 유비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죠.
이렇듯 3분지게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제갈량은 놓치지 않고 망설이는 유비를 설득하여 방통위원 황충과 함께 서촉으로 향했죠. 형주에는 제갈량 관우 장비를 주둔시켜 형주를 방어했어요. 이익후 유비는 성도에 도달하여 익주를 넘긴다는 유장과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바로 익주를 취하지는 못하고 유장의 청을 받아 가맹간에서 장노와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일어난 전투에서 유비는 전세가 약간 불리하게 돌아가자 유장에게 원군을 구하지만 유장이 늙은 병사 4천과 쌀 1만 선만을 보낼 뿐이었죠. 이런 유장의 무성의한 태도에 유비는 부수관을 함락시키고 바로 낙성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낙성으로 향하던 중 낙봉파에서 장임에 의해 방통을 잃게 되었죠. 방통을 잃은 유비는 상심에 빠져 급히 제갈량과 장비를 낙성으로 향하는 진군으로 불러들였어요. 제갈량과 장비가 합류하게 되었고 유비는 순조롭게 낙성을 함락시켰죠. 방통의 원수를 갖고 난 뒤 유비는 유장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유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장노에게 원군을 요청했어요. 이에 장노는 마초를 유장의 원군으로 보냈으나 결국 유비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죠. 결국 유장은 유비에게 약속했던 익주를 넘기게 되었고 유비는 익주에 나라를 세울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조조는 유비의 석축 정벌과 서천 소실을 듣자 장노를 바로 물리치고 한중을 차지했어요. 조조가 한중을 점령하였으니 이젠 바로 서천이다 라고 생각한 유비는 바로 제갈량을 찾아 이를 상의했죠. 유비는 조조의 남하를 걱정하여 송건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가 알리는 유비의 뜻은 바로 형주의 일부분을 반환할 테니 동시에 조조가 있는 합비를 공격하자는 내용이었죠. 이윽고 송건이 합비를 치고 조조는 이에 군사들을 회군시키고 유비의 군사는 촉에서 기반을 다진 후 한중으로 진출했어요. 다시 유비군이 정군산에서 만난 조조의 충신 하우연을 죽이고 조조군을 여러 번 물리침해 한중은 유비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죠. 동시에 상용까지 유비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니 서천과 동청의 땅 모두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모두 닦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이에 유비의 부하들은 유비에게 황제의 자리를 권했으나 유비는 이를 겸손히 사양하고 결국 황제보단 아래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후에 유비는 한중 왕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안정된 땅을 가지게 된 유비는 형주를 관우에게 주어 지키게 했죠. 관우의 두려움은 곧 여러 장수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막강한 유비 세력의 방어에 조조는 송건에게 동맹을 요청했죠. 주유가 죽으면서도 잊지 못한 땅 형주를 송건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송건 또한 형주를 취하고 싶었기에 조조의 제의를 받아들였죠. 송건의 명으로 여몽은 형주를 지키는 관우에게 이름 없는 장수인 육손을 보냈어요. 관우는 이러한 육손을 깔보고 형주에 있어야 할 군사들을 번성에 배치시켰죠. 이를 틈타 여몽은 알짜배기인 형주를 함락시키고 관우를 사로잡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관우의 죽음을 전해들은 조조는 슬픔이 담긴 웃음을 지었어요. 얼마 후 송건이 조조에게 관우의 목을 가져왔죠. 부하들은 송건이 조조에게 유비의 복수심을 돌리려 함이니 다시 돌려보내라 했지만 조조는 거머이 관우의 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대하고 존경심을 담아 관우의 장례식을 치러주었죠. 그러나 그 뒤 조조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신의 화타마저 죽인 뒤 66세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조조의 뒤를 이어 자리에 오른 이는 아들 조비였죠. 조비는 한나라의 황제 헌제를 패하고 스스로가 위나라의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그 소식을 접한 한중왕의 유비도 부하들의 간청에 총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제갈량은 촉의 숭상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동으로 출병을 결정하게 되었죠. 제갈량과 조자룡과 같은 총명하고 총애하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결심은 굳건했어요. 의형제의 죽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장비는 서둘러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정비를 시작했죠. 그러나 밀려오는 슬픔에 술독에 빠져 부하들을 재촉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질을 했어요. 이렇게 점점 부하들의 마음을 잃어가던 장비는 결국 장달과 번강에서 자는 도중 목이 잘려 죽고 말았죠. 두 동생을 전부 잃은 유비는 복수심에 송건의 화해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시 촉과 오의 싸움이 일어났죠. 서둘러 진격한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원수를 모두 갚았어요. 그러나 송건을 죽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전투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오의 중심을 향해 진군했죠. 유비는 아룡에서 진을 치고 송건의 장수 육송과 대치하게 되었어요. 유비는 더운 날씨에 영체를 물과 가까이 있는 작은 숲으로 옮겼어요. 물길을 따라 길게 늘어진 영체의 길이는 무려 700열이었죠. 유비가 숲 근처에 영체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은 육소는 이를 듣고 불을 이용하여 유비의 영체를 불태워 버렸어요. 이에 유비는 아끼는 촉의 장수들을 많이 잃고는 육송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어요. 장수뿐만 아니라 유비도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백제성으로 도피했죠. 그러나 의형제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유비는 결국 관우 장비를 잊지 못하여 병이 들고 말았어요. 유비의 명이 점점 다해갈 때쯤 유비는 제갈량과 조은을 불러 촉의 미래와 아들을 부탁하고 63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서는 유비에 이어 황제에 올랐죠. 이를 틈타 조비가 촉을 공격했지만 제갈량의 계책으로 쉽게 이를 물리치고 다시 송건과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다시금 삼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죠. 낭만 정벌을 계획한 제갈량은 뛰어난 술책으로 맹액을 위헌시켜 생포하게 하였으나 맹액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를 보고 제갈량은 맹액을 풀어준다고 했죠. 풀려난 맹액은 또다시 싸우기로 결심하고 남쪽의 험한 노수를 방패로 촉군과 대적했어요. 그러나 맹액의 부하들은 제갈량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 맹액을 잡아 제갈량에게 데려왔죠. 맹액은 이번에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갈량은 맹액을 또 놓아주었죠. 이번에 맹액은 거짓 항복을 아우 맹우에게 시켰어요. 그러나 결국 그 거짓 항복이 들통나 제갈량에게 잡히게 되었죠. 맹액은 또다시 항복하지 않았고 제갈량은 이런 맹액을 다시 풀어주었어요. 이를 갈던 맹액은 이번엔 수십만 명 병사들을 모아 촉군을 공격했죠. 이런 맹액의 행동에 제갈량은 후퇴하는 척 하다가
맹액을 포위하여 다시 사로잡게 되었어요. 맹액은 속임수에 속은 것이니 항복할 수 없다 하고 또 제갈량은 맹액을 풀어주었죠. 그러나 제갈량은 맹절의 도움으로 독천을 넘어 맹액을 포획했죠. 이 역시 맹액은 항복을 거절하고 제갈량도 맹액을 또 풀어주었죠. 또다시 시작된 맹액과 제갈량의 싸움에서 맹액은 충룡과 목록대왕의 코끼리를 내세워 촉군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불을 토하는 목각 짐승에 의해 맹액은 사로잡혔죠. 맹액은 항복을 거절하고 역시 제갈량은 또 풀어주었어요. 다시 한번 촉군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던 맹액은 등갑병으로 촉군에게 반격을 했어요. 등갑병은 무기가 통하지 않는 단단한 갑옷이었죠. 갑옷의 등장에 당황하던 촉군은 등갑의 약점인 벗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화공으로 이를 해치웠어요. 또다시 맹액을 생포한 제갈량은 맹액에게 항복 의사를 물어봤죠. 7번 싸워 7번 진 맹액은 제갈량에게 자신이 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갈량에게 항복을 맹세했어요. 이에 제갈량은 맹액에게 그 전과 같이 땅을 다스리고 촉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공고했죠. 맹액은 충성의 서약을 하고 이렇게 제갈량의 낭망정벌은 막을 내렸어요. 제갈량이 낭망정벌을 마치고 성도로 돌아왔어요. 그때 위에서는 조비가 죽고 조회가 그 뒤를 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제갈량은 성도로 돌아와 중원을 진출하는 출사표를 던졌어요. 또한 조회 곁에 있는 사마이를 이간질을 통해 내각에서 실각시켜 버렸죠. 촉군은 노장 조자룡에 의해 승정보를 울렸어요. 제갈량은 이런 여세를 몰아 안정을 함락시키고 천수를 공격했죠. 그러나 천수에는 용맹하고 어진 강유라는 장수가 제갈량의 공격을 계속해서 물리쳐내고 있었어요. 이에 제갈량은 또 다른 계책을 써서 천수를 공격했죠. 이윽고 천수 공략에 성공한 제갈량은 강유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는 계속되는 패배에 결국 고향으로 내려보냈던 사마이를 다시 불러들였죠. 조정에 복귀한 사마이는 제갈량과 내통한 맹달을 참수하고 가정으로 향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바로 방어에 능한 마진을 보냈으나 사마이의 꾀에 빠져 결국 가정을 잃고 말았죠. 궁성의 계책을 이용해 몸을 피신한 제갈량은 자신의 식견 없음을 한탄하며 마진의 목을 베었어요. 그러나 사마이 또한 오장의 계략에 빠져 패배한 조유 때문에 석정을 빼앗기고 군사를 돌려 귀환하고 말았어요. 후에 제갈량은 유선에 2번째 출사표를 보내 중원의 재진출을 알렸죠. 학소 등을 꺾고 진군하던 제갈량은 사마이와 다시 기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시작된 사마이와의 진법 대결에서 제갈량은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나 촉 조정에 있는 환관에게 거짓 정보로 농락당한 유선이 제갈량에게 성도로 돌아오라고 이르니 제갈량은 사마이를 두고 다시 성도로 향했어요.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 제갈량은 송건에게 합비를 공격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죠. 송건도 이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는 제갈량은 기산을 향해 진군했어요. 제갈량은 모구와 유마를 만들어 곡식을 나르고 공량을 든든하게 챙겼어요. 그러나 사마이가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방어만을 고집하자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부인용 옷과 장식품을 보내
일부러 사마이를 도발시켰어요. 제갈량의 도발에도 사마이가 꼼짝도 하지 않자 제갈량은 자신이 기산이 아닌 상반곡에 있다는 거짓 정보를 사마이에게 흘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기산을 습격했으나 제갈량이 미리 준비해둔 화약과 장작더미가 있는 깊은 골짜기 쪽으로 들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내려 화약은 터지지 않았고 사마이와 두 아들은 무사히 골짜기를 달아났어요. 제갈량은 이를 보고 하늘의 뜻이 사마이에 있다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며 오장원에 영체를 세웠죠. 오장원에 영체를 세운 제갈량은 자신의 몸이 편치 않음을 느꼈어요. 이런 제갈량의 상태에 휘하 장군들도 쉽게 위군을 공격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송건이 합비에서 위군에게 대패하여 물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에 제갈량은 충격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되었고 강요와 장안에게 뒤를 맡기고는 눈을 감았어요. 이에 제갈량의 죽음을 천문으로 알아차린 사마이는 촉군을 공격하였으나 사륜거에 앉아 지휘하고 있는 제갈량을 보고는 다시 도망쳤죠. 후에 그것이 제갈량의 계책이라는 것을 알고는 죽은 제갈량에게 패배했다는 한탄과 제갈량의 재량에 찬사를 보냈어요. 이렇게 길던 제갈량의 북벌도 막을 내리고 촉과 위 그리고 오나라는 잠시의 평화 상태를 가졌죠. 그러나 이익호 제갈량의 후임인 강유가 다시 북벌을 거론하고 위에서는 사마이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하우페가 촉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강유는 하우페와 함께 유선에게 북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북벌은 생각만큼의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 채 백성들에게 전력 낭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씌우게 되었어요. 이런 촉의 사정을 들은 사마이는 촉을 공격했죠. 강유는 사마소와 청릉산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이익호 위에 의해 토벌이 되고 이렇게 촉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위나라의 황제 조해가 죽고 조해의 아들 조방이 황제에 올랐죠. 이때 사마이를 내쫓았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 왕권을 잡은 사마이는 다시금 위의 정권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마이도 죽고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가 사마이의 뒤를 이었어요. 사마소는 나라의 반란을 힘으로 눌렀죠. 특히 제갈량의 사촌 형제 제갈탄의 반란은 잔인하게 도륙했어요. 그러자 황실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죠. 사마소의 폭정을 보다 못한 황제 조모가 사마소를 죽이기 위해 이를 벌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곧 사마소에 의해 조모는 살해당하고 조안을 황제로 추대하고 자신이 승상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정권을 안정시키고 사마소는 촉을 멸망시켰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 사마소는 진앙에 오르고 그 다음에 병사한 사마소는 사마염에게 진앙을 물려주었죠. 진앙에 오른 사마염은 조안에게 왕위를 강요해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위는 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오나라에서도 송건이 죽고 송건의 막내 아들 솔량이 뒤를 잇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솔량이 황제가 되자 신하가 오히려 손량을 쥐고 흔들려는 수작이 보였죠. 이에 손량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손침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만 들켜버려 폐위되고 말았어요. 그 뒤 손유가 제위를 잇게 되었죠.
그러나 촉이 위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방을 강화하려다가 다시 사마염의 진나라 건립 소식을 듣고는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어요. 손유의 태자 소나는 어리다는 이유로 송건의 차남 소나의 아들 소노가 제위에 오르게 되었죠. 소노는 제위에 오르자 점차 폭군의 모습을 보였어요. 소노의 폭정이 극에 달해 조정 대신들과 백성의 원성이 하늘에 닿을 무렵 사마염은 오정벌을 결심했죠. 결국 소노는 진에 항복을 하였어요. 진에 대적하는 마지막 나라 오는 멸망하였고 삼국 천하는 사마이의 자손들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끝을 맺었죠.